싫어요, 어머님. 사서 드세요. 시세보다 1억 싸게 오늘 당장 팔아주세요. 어머니, 그런 시골 음식 들고 공항 오시면 부끄러워요. 제발 싫어요, 그냥 어머님. 버리세요. 사서 드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공국통을 밀어냈습니다. 우리 딸 비즈니스석 태워주는 효자 아들 둬서 부럽습니다. 이제 호강 좀 하시겠네요. 처가 식구들이 순자를 조롱하듯 웃어댔습니다. 그때 순자는 가방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며느리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것들. 아들 명의 인감도장, 3일 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빈 위임장. 이 악독한 년이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기 도구가 시어머니의 복수 칼날이 될 줄은. 항공기 이륙 30분 후 순자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매로 내놔요. 계약금 1억, 3일 뒤 잔금 7억. 며느리가 꾸민 완전 범죄는 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박순자가 무거운 시장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어머니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공국은 어머니가 끓여야 제맛이라며 안 그러냐? 내 마누라가 그렇게 성화를 부리더라. 순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순자는 커다란 냄비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뒤 공국이 끓는 동안 순자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던 순자의 손이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꺼내 열어본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과 3일 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그리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빈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인연이. 순자는 봉투를 자신의 시장 가방 깊숙이 숨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민준과 지영, 그리고 지영의 부모까지 총 4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베트남에서 비싼 선물 사올게요. 집 잘 보고 계세요. 지영이 번쩍거리는 액세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순자는 밤새 끓인 공국이 든 보온통을 내밀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짐이 많아서요. 그냥 버리세요. 지영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순자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우리 딸 비즈니스석 태워주니 고맙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어른.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려다가 지영의 시선을 느끼고 주춤했습니다. 순자가 먼저 현금 봉투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행기 값이라도 보태라. 어머니, 이런 거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아라. 내 마누라 눈치 보지 말고. 출국 게이트 너머로 4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순자는 굳어진 표정으로 공국통을 공항 쓰레기통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순자는 공항을 빠져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개의 낡은 통장을 모두 해지하며 전 재산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은행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순자는 현금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의 아파트 상가 대박 부동산에 도착한 순자를 고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민준이 집 팔려고 왔어. 고 사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드님 명의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 순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빈 위임장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내 평생 피땀으로 사준 집이야. 내가 처분하는데 뭔 상관이야. 순자는 위임장에 부동산 매매 일체라고 적고 민준의 인감을 찍었습니다. 시세보다 1억 낮은 금매로 내놔. 오늘 당장 계약금 1억 내고 3일 뒤 잔금 7현금. 부자 찾아줘. 어머니, 이게 맞나요? 아드님한테 연락이라도. 수수료 2배로 줄게.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해. 고 사장은 1억이나 싼 금매물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어 현금 부자 매수자를 연결했습니다. 마침 좋은 분이 계세요. 1순위 근저당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좋아. 당장 해. 순자는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약금 1억 원 어머니 계좌로 이체 완료됐습니다. 고 사장이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박순자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오후 순자는 서울역에서 속초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손에는 1억 원의 현금이 든 여행용 가방과 3일 뒤 7억 원이 입금될 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자는 지난 30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겠다. 기차는 순자를 새로운 삶이 기다리는 속초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터져버린 시한폭탄. 베트남 다낭의 5성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낭이에요. 우리 신랑이 비즈니스석 태워줬어요. 지영이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샴페인 잔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댓글 진짜 많이 달리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영의 아버지가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잘해줘서 말이야. 이런 호텔 처음 와보네. 민준이 수영장 물속에서 장인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맥주 드세요. 고맙다, 민준아. 바로 그때 민준의 방수팩 속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박 부동산 최민준님 명의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계약금 1억 원 잔금일 3일 뒤 11월 18일 오전 9시. 민준이 문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스팸 문자인가? 민준이 다시 문자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박 부동산이라는 이름과 정확한 아파트 주소를 보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지만 계속 같은 음성만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영이 라이브 방송을 끄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았어. 계약했다고. 민준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영의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칵테일 잔이 널브러진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서류? 지영아, 무슨 서류가 뭐야? 민준이 지영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인감 서류.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지영이 말을 더듬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뭔 인감 서류? 도대체 뭔 소리야? 지영의 아버지가 다가와 민준의 뺨을 거세게 때렸습니다. 내 어미가 뭔 짓을 한 거야? 내 딸 인생 망칠 일이 있냐? 아버님,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민준이 뺨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바로 그때 리조트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강력한 태풍이 상륙해서 모든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뭐라고? 언제까지요? 지영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리조트 밖 출입도 금지됩니다.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3일 뒤면 장금일이야. 3일 뒤면 한편. 그 시각 한국에서는 순자가 속초행 기차에서 내려 첫 번째 여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값은 하룻밤에 3만 원입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치 미리 낼게요. 순자가 현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가방을 열고 현금 2억 원을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통장을 들여다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3억이니까 잔금은 7억이겠네. 순자는 미리 연락해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잔금 처리 맡긴다고 했죠? 네, 박순자님.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정하신 새 계좌로 7억 원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내 휴대전화 교체해 주세요. 번호도 바꾸고. 알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초 바다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대박 부동산에서 잔금 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대신 김 변호사와 새 매수자 측 법무사만 참석했습니다. 매수자분이 1순위 근저당 3억 원을 승계하신다고 했죠? 김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머지 잔금 7억 원을 박순자님 지정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새 매수자가 말했습니다. 이체 완료했습니다. 법무사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자님, 잔금 7억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마쳤고요. 속초 여관방에서 전화를 받은 순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부탁한 대로. 네, 예전 휴대전화는 폐기했고 현금 2억 원도 용달로 배송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새 선불폰을 켰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뒤 오후 태풍에 찌들어 엉망이 된 민준과 지영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민준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어쩌지? 정말 어쩌지?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집에 가보자. 어머니한테 사정해보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낯선 집주인이 나와 소리쳤습니다. 웬 행패야?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꺼져. 민준과 지영은 망연자실한 채 아파트 로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순자가 어디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터져버린 빚더미. 그날 밤 민준과 지영은 경비실 앞 벤치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지영이 친정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주저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라도 가자. 안 돼. 아빠가 뭐라고 하실지.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동산에 찾아간 민준이 고 사장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민준 씨,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어머님 대리인 변호사한테도 확인했고요. 고 사장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리인 변호사요? 어머니가 언제 변호사를? 김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잔금 7억 원도 어머님 계좌로 정확히 들어갔어요. 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억 원, 어머니가 7억 원을. 바로 그때 부동산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섰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산에 대여섯 명이 내리더니 민준과 지영을 둘러쌌습니다. 김지영 씨 맞죠? 덩치 큰 사내가 지영의 앞을 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지영이 뒤로 물러서며 떨었습니다. 황 사장이라고 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3억은 언제 갚을 거요? 황 사장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3억이 뭐예요? 민준이 황당해하며 되물었습니다. 황 사장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집 담보로 당신 몰래 이순이 대출 3억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민준이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언제 빚을... 친정 오빠 코인 투자금. 급하게 필요해서... 지영이 소곤거리며 말했습니다. 황 사장이 지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팔려버린 거야. 1순위만 승계하고. 아파요. 놓아주세요.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2순위 3억이 순위 밀려서 휴지 조각됐다고. 내 돈 3억이 공중분해됐어. 황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황 사장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다른 사내들이 막아섰습니다. 그 할망구가 7억 들고 튄 거 다 안다고. 변호사 통해서 내 빚 소멸됐다고 통지까지 받았어. 황 사장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 계획이었어. 그 할망구하고 다 한 통속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닥쳐. 황 사장이 민준을 밀어뜨렸습니다. 담보는 날아갔으니 이제 너희 몸으로 갚아야지. 황 사장이 상환각서를 꺼내며 지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다 도장 찍어. 사장님,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지영이 갑자기 차분해지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뭐 하는 거야? 여보는 조용히 있어. 지영이 민준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황 사장이 지영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뭔 이야기? 사실 민준이 명의로 받은 돈이 더 있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2금융권이랑 카드론으로 2억 더 받았어요. 어제까지. 지영아, 너 미쳤어? 민준이 지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황 사장이 흥미롭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남편 몰래 5억을 끌어다 썼다고? 오빠 사업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영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빚이 총 5억이네. 3억에 2억까지. 황 사장이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사장님, 저 좀 따로 보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 황 사장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지영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밌는 여자네. 좋아, 따로 이야기해보자. 황 사장이 지영의 팔을 잡고 승합차로 향했습니다. 지영아, 어디 가는 거야? 민준이 뒤따라 가려고 했지만 사내들이 막았습니다. 여보는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지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승합차 안에서 황 사장과 지영이 나누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이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뒤 지영이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황 사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내렸습니다. 민준 씨, 부인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황 사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부인이 빚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황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지영이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황 사장이 승합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지영은 텅 빈 부동산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의 동업자. 순자가 속초역에서 내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중앙시장 근처의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한 달 살 수 있는 방 있어요? 한 달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 80만 원인데요. 여관 주인이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현금으로 낼게요. 순자가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자 여관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어머니 돈이 많으시네요. 203호 방으로 드릴게요. 좁은 방에 짐을 풀어놓은 순자는 현금 2억 원을 세어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7억은 금고에 맡기고 2억은 나눠서 보관하자. 순자는 현금 1억 원을 낡은 장롱 깊숙이 숨기고 나머지 1억 원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비싼 스마트폰을 망치로 부수고 선불폰을 샀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가 이지폰을 써요?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통신사 직원이 권했습니다. 이게 좋아.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걸로 할래.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분 세탁을 위해 순자는 박영숙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속초 중앙시장을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순자가 시장 입구를 지나가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주차된 외제차와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제 차 봐요. 3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을 못해서. 박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요? 범퍼 다 긁혔잖아요. 차주가 범퍼를 가리키며 화를 냈습니다. 순자가 가까이 다가가 범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가 긁혔다는 거야? 할머니, 상관하지 마세요. 차주가 순자를 쏘아봤습니다. 상관 안 할 수가 있어? 블랙박스나 확인해봐.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요? 뭘 확인하겠다고요?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자고. 할아버지가 서 있는데 내가 후진으로 들이받은 거 아냐? 순자의 말에 차주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면 경찰 불러서 정확히 해보자. 요즘 블랙박스 다 보잖아. 순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는 척했습니다. 차주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됐어요. 별거 아니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할아버지 괜히 무섭게 해서. 차주가 차에 올라타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박 노인이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노인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꼭 와주세요. 부탁입니다. 박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순자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박 노인의 국밥집은 시장 입구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박 노인이 가장 깨끗한 테이블을 닦아줬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네요. 요즘 장사가 영 안 돼서요. 맛도 없고. 박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가게까지 팔아서 요양원에 저를 넣으려고 해요. 순자가 박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남의 빌딩이고 땅이고 다 해줬더니 이제는 이 국밥집도 처분하라고 하네요. 자식들이 그래요? 네.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고, 요양원이 편하다고 하면서요. 박 노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할아버지. 어머니도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랑 짝짝꿍해서 절 내쫓았어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 노인이 순자 앞에 국밥을 내놓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은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간이 좀 약하네요? 네, 저도 알아요. 손맛이 없어서. 재료는 좋은데 조리법이 아쉬워요. 순자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 날 새벽 순자가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밑반찬 좀 만들어 볼게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안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순자는 능숙하게 멸치를 우리고 고추장을 손으로 비벼가며 밑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박 노인이 순자가 만든 반찬을 맛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그냥 정성스럽게 했을 뿐이에요. 첫 손님이 들어와서 국밥을 시켰습니다. 순자가 만든 반찬을 먹어본 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반찬이 언제부터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오늘부터요. 어떠세요? 박 노인이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친구들 데리고 다시 올게요. 손님이 만족하며 나갔습니다. 순자가 박 노인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투자해서 이 가게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투자요? 어머니가요? 네,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박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1억이요? 그런 큰 돈을. 조건이 있어요. 가게 명의랑 운영은 제가 할게요. 순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자식한테 상처받은 사람끼리 힘내서 살아봅시다. 박 노인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사장님. 최 영감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적인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의 이름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박순자의 명품 밥상이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시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공국 반찬 20개들이 세트로 주세요. 어머님, 굴비 장아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새벽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감님, 포장 용기 떨어져 가요. 알겠어, 박 사장. 지금 가져올게. 박 노인이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열흘 뒤 30대 여성이 정장을 입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홈쇼핑 MD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홈쇼핑이요? 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반찬 소문이 서울까지 났어요. 홈쇼핑 방송 어떠세요? 김 대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전국 방송이요?
그런 큰일을. 박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맛부터 보고 결정하시죠. 김 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각 끓인 곰국과 방금 만든 장아찌를 내놓았습니다. 김 대리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이 정말 대박이에요. 그냥 정성껏 만든 건데요. 어머님, 당장 계약서 쓰시죠. 이런 맛 처음이에요. 김 대리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포장이랑 가격이 좀. 포장은 더 촌스럽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어머니 손맛이잖아요. 김 대리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한 달 후 첫 홈쇼핑 방송 당일 순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박순자 사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세요. 방송 진행자가 격려했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맛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맛을 전하고 싶어서 다시 일어섰어요. 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방송국 직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박순자의 명품 밥상이에요. 제 이름으로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방송 중에 주문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3,000개가 팔렸어요. 스태프가 흥미진진하게 보고했습니다. 10분 만에 완판입니다. 대박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김 대리가 순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달에 또 방송하시죠? 속초로 돌아온 순자는 박 노인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 정말 잘했어. 영감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2달 뒤 가게 매출이 월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옆 가게 장미 반찬의 여사장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망구가 어디서 튀어나와서 우리 장사 다 망쳐놨어. 장미 반찬 사장이 다른 상인들에게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위생도 엉망일 텐데 신고 좀 해봐야겠어. 며칠 뒤 구청 위생 담당자들이 불시 점검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위생 점검 나왔는데요.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할 말 없어. 순자가 당당하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2시간 후 점검이 끝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깨끗하게 하시네요. 최우수 등급 드릴게요. 담당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검단이 장미 반찬으로 넘어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심각하네요. 당장 영업 정지해요. 뭐라고요? 왜요? 장미 반찬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고 유통기한도 다 지났어요. 결국 장미 반찬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와 박 노인이 가게 옥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좋은 일하고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도 자식들한테 이런 대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박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우리가 가족이에요. 혈육보다 더 끈끈한 가족. 순자가 박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순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걸 공짜로 주다니. 80대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님. 매일 갖다 드릴게요. 우리 아들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어머니가 내 새끼 같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가게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박 노인의 아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40대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밤늦게 뭐하러 왔어? 박 노인이 나와 물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아버지 재산 뜯어내려고 붙었다며 박 노인의 아들이 순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 노인이 화를 냈습니다. 친구들이 다 그러던데요.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할아버지 꼬셔서. 젊은 여자라니. 나이가 몇 살인데. 순자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상해요. 아버지, 이 사람하고 손 끊으세요. 박 노인의 아들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이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못난 놈아, 어른한테 손 대려고 해. 아버지, 비켜요. 안 비켜. 내가 죽어도 안 비켜. 아들이 박 노인을 밀어내려다가 실수로 박 노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 노인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순자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폭행 신고할게요. 아니에요. 신고하지 마요. 박 노인의 아들이 당황해서 도망쳤습니다. 순자가 박 노인의 상처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박 사장. 고마워. 이런 자식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게 옥상에서 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순자는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고 있어. 순자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폐인이 된 아들. 순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배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사장, 또 아파요? 박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체했나 봐요. 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순자의 얼굴도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바쁜데 병원은 무슨. 순자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가 갑자기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사장. 박 노인이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어지러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병원 갑시다. 택시. 박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속초 종합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마친 순자가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외과 과장이 CT 사진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 박 노인이 대신 물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암 2기 후반입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암이요? 설마.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완치가 가능한가요?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기라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순자가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겨우 내 이름 석자 걸고 살만해졌는데 왜 하필 또 나야? 박 사장, 괜찮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박 노인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돈은 내가 다 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영감님, 50억짜리 공장 계약이 걸려 있어요. 공장 계약이요? HACCP 인증받아서 신규 공장 짓는 거요. 제가 아프다는 소문 나면 투자가 무산돼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안 돼요. 직원들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순자가 박 노인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순자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몰래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전국 홈쇼핑 생방송 당일이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김치까지 준비해 주셨죠? 네, 우리 할머니 비법으로 담갔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1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진행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좀 어지러워서. 순자가 말을 못 끝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방송이 중단되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이 방송 중에 쓰러졌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순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성공 신화를 이룬 박순자 사장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박 노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의 건강상 문제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장 건설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어주세요. 박 노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병원 VIP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의자에 앉아 순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곰팡내와 악취가 나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박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볼이 쑥 들어가고 옷은 누더기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핏기 없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실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순자의 침대 옆에 엎드렸습니다. 이 페르나가. 박 노인이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영감님, 잠깐만요. 순자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요? 박 노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황 사장하고 도망갔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갔어요. 둘이 눈이 맞았나 봐요. 순자가 말없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2억을 더 빌렸어요. 카드로 나고. 대부업체에서 2억을 더요? 도망가기 전날에 받아서 다 가져갔어요. 민준이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노숙자가 됐어요. 어머니 뉴스는 어떻게 봤어요?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역 대합실 TV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서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사흘 걸렸어요. 차비도 없어서. 민준의 바지 주머니에서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는 민준이 흘린 밥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어머니. 민준이 순자의 침대볼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항암 주사를 맞고 잠든 줄 알았던 순자가 실눈을 떴습니다. 순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과 바닥의 밥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어머니의 침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빚의 청산과 속죄. 다음 날 아침 병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링거를 꽂은 순자와 밤새 바닥에 엎드려 있던 민준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런 페류나는 당장 내쫓아야 해. 박 노인이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영감님, 잠깐만요. 순자가 박 노인을 말렸습니다. 내보내요. 대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순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 병원비하고 저놈 빚 2억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박 노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박 사장 무슨 소리예요? 빚은 갚아줘도 저놈은 내쫓아야 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고마워요. 하지만 둘 다 제가 안고 갈 거예요. 박 사장, 저놈도 제 새끼고 이 병도 제 병이에요. 순자가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낳은 핏줄이니까 제가 거둘게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증오도 사랑도 아닌 차가운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 닥쳐 2억 갚아줄 테니 평생 갚아라. 순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병원으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요? 어떤 일인데요? 빚 정리할 게 있어요. 2억 정도 1시간 후, 김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님, 어떤 채무를 정리하실 건가요? 제 아들 이름으로 된 빚이요. 전부 조회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정확히 해주세요. 다음 날 오후 병원 1층 회의실에 제2금융권과 카드사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최민준 씨 관련 채무 정리 건으로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순자가 박 노인, 김 변호사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채권자들이 성공한 CEO가 된 순자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제 아들 빚 원금 2억 순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각 채권사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체하겠습니다. 2억 원 이체 완료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에 서명해 주세요. 채권자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민준 씨는 이제 무채무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순자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깨끗해졌어. 내 가게에서 평생 일해서 갚아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시끄러워. 감사는 일로 해. 일주일 뒤 순자의 2차 위암 수술 날이 잡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민준이 수술실 앞에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살아만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순자가 민준을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2억 갚느라. 내 돈 썼으니까 평생 일해서 갚아. 네 어머니. 꼭 갚을게요.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민준이 수술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네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온 순자는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죽을 쓰고 약을 챙겨드리고 대소변까지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죽 드세요.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순자가 투덜거렸지만 민준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어머니, 토하실 때 받을게요. 민준이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하는 순자를 자신의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밤새 10분마다 체온을 재며 곁을 지켰습니다. 한 달 뒤 순자가 태어나면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 나와. 설거지부터 시켜줄게.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박순잔의 명품 밥상 본점 주방에서 민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 노인이 민준에게 가장 더러운 일을 시켰습니다. 공국솥부터 닦아? 기름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네, 아버님.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라니. 최 매니저라고 부를게. 박 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새벽 4시에 나와서 재료 검수부터 시작했습니다. 공국솥 닦기, 식기 세척, 재료 운반까지 가장 힘든 일만 맡았습니다. 최 매니저, 양파 썰기 배워볼래? 박 노인이 민준에게 칼을 내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써는 거야. 박 사장님이 손님한테 내드리는 거니까. 네, 아버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민준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양파를 썰었습니다. 틀렸어. 다시 해. 박 노인이 민준의 손을 잡고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2달이 지나자 민준의 손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과거의 매끈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매니저, 이제 좀 쓸만해. 박 노인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직 멀었어. 박 사장님 손맛 따라가려면 몇 년은 걸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민준을 위해 공국 한 상을 차려줬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순자가 민준 앞에 공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점장 행세하려고 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뜨거운 공국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와 박 노인, 그리고 민준이 함께하는 첫 번째 가족 저녁 식사였습니다. 어색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철없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속죄와 성장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항암 치료를 모두 마친 순자가 박 노인과 함께 가게 뒤편 작은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박 노인이 상추를 따며 웃었습니다. 영감님이 정성껏 가꿔주셔서 그래요. 순자는 이제 가발 없이 자신의 짧은 머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떠준 털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 정산서 갖고 왔습니다. 민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정산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실함으로 민준은 박순잔의 명품 밥상 1호점의 정식 점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손은 뜨거운 속과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최 점장, 수고했어. 순자가 민준의 점장 명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점장 행세냐? 순자가 특유의 농담을 건넸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박 노인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점장, 이제 좀 쓸만해. 하지만 아직 멀었지. 박 노인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오랜만에 민준을 위해 직접 공국 한 상을 차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만 울고 먹어. 식겠잖아. 네, 어머니.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은 어색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박순잔의 명품 밥상 3호점 서울 강남 직영점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순자와 박 노인이 손을 잡고
나란히 개업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듬직하게 두 사람의 외투를 챙겼습니다. 3호점의 주력 메뉴는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염 공국과 무염 장아찌예요. 저희 점장이 직접 개발했어요. 순자가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염분을 줄인 메뉴들이에요.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사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방송 리포터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는 게 아니라 의리와 신뢰로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가 박노인과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그때 가게 안쪽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투자 사기를 벌이던 김지영, 황모 씨가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민준이 그 뉴스를 보고 묵묵히 TV를 껐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순자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 달 뒤 순자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순자 마이너스 채박 함께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재단이요? 직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쉼터를 만들 거예요. 박노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우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민준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업 총괄해라.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순자와 박노인 그리고 민준이 속초 바닷가에 나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기가 안 잡히네요. 민준이 낚싯대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보다 이 시간이 좋은 거야, 최 점장.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냄비라면을 세 사람이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그릇에 있던 달걀 반쪽을 민준의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것 드세요. 됐어. 너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걀을 받아 먹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영감님, 행복해요? 순자가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요, 박 사장. 이런 가족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두 어른 사이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정말 멋있어요. 박순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뭔 뜻인지 아냐? 모르겠어요, 어머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야.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름에 맞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상처와 용서, 그리고 진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최민준의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닷가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챙기는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한 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를 위해 준비한 서류는 도리어 시어머니의 완벽한 복수 도구가 되었고 그 결과 순자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폐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 민주는 진심 어린 속죄를 통해 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의리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순자의 말처럼 세 사람은 상처를 딛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순자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붉은 노을 아래 세 사람이 함께 나누는 라면 한 그릇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했던 이유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